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과일은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다. 그리고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과자나 빵 대신 과일을 먹으면은 오히려 더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밥 대신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과일에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해서 과일 속에 당까지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만큼 우리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상당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왜 과일을 환자들에게 못 먹게 하는지, 또 저는 왜 과일을 잘 먹지 않는지, 얼마나 먹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를 했거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 동안 이제 과일만 먹었을 때 어떤 몸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하는 영상이고요. 구독자 540만 정도 있는 그 닥터 스탠 에크버그라는 분이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능의학 전문가이자 그리고 이제 DC 카이로프랙터이신 분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저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천연 식품이니 많이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일은 이제 소량만 먹는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고 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그 하루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2000칼로리 정도를 음식으로 이제 칼로리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일로 먹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4kg 정도의 이상의 과일을 섭취하게 되고요. 칼로리의 이제 86%가 이제 과일은 이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도 있고 식이섬유도 좀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순수한 당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400g에 달하는 이제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당분 비율이 이제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각설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각설탕 한 개에 이제 3g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33개 정도의 각설탕을 먹게 되는 거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6개, 그리고 오렌지를 6개, 그 포도를 이제 2송이 정도 먹게 되면 대략 한 4kg 정도 나오더라고요.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각설탕 그 성분은 대략 당분이 설탕, 포도당 이런 성분이 133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 수 있느냐?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하고 비타민 이런 미네랄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지나치게 이게 당분이 많아서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이제 하루에 4kg 정도 이제 매일 먹게 되면은 이제 압도적인 당분 함량이 문제고요. 간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까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 속에 당은 이제 포도당도 들어있고 과당도 들어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설탕, 이 자당 성분도 그 안에 포도당하고 과당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총량을 좀 계산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400g의 이런 설탕을 먹는 설탕, 이런 이제 그 과일에 있는 당은 이제 절반 정도가 과당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콜라로 치면은 12캔 정도의 한 캔에 한 16g 정도 들어있거든요. 이제 콜라를 하루에 12캔 먹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지방간 하면은 예전에는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요즘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은 거의 없고 대부분 비알코올성 지방간, 주로 이제 탄수화물과 과당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지방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특히 그 과당을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요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제일 우리가 걸리기 싫은 당뇨도 이렇게 발병이 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에는 이제 지방과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고, 비타민 B12, 칼슘, 요오드, 철분, 비타민 D, 오메가3 등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결핍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과일만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많이 해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수렵 채집 이런 구석기 시대에는 특정 계절에만 잠깐 과일을 먹고 귀한 식량으로서 이제 지방을 축적해서
겨울에 이런 겨울에 이제 기아 상태를 버티는 용도로 과일을 한시적으로 먹었던 것인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과일을 365일 먹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부담이 되고 건강상에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서 이제 간에서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면서 또 지방간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도 찌게 되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오늘날의 과일 섭취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까지 개량이 되면서 당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 당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그 포도당과 과당이 과일 속에 많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제 영화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에서 이제 이 애슈튼 커처라는 주인공이 역할에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와 똑같이 과일 식단을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 배우가 이제 중성 지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급성 췌장염이 걸려가지고 엄청난 복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응급 상황이고, 이제 입원 치료가 기본이 되고요. 치료할 때는 거의 쫄쫄 굶어야지 돼요. 그래서 수액만 맞고 이렇게 굶고, 췌장을 이렇게 쉬게 해줘서 겨우겨우 낫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푸드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일만 먹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게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훨씬 더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과일은 함부로 갈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먹을 힘이 없어서 어쩌다 한 번씩 갈아 먹을 수는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있다. 콜라의 설탕과 과일의 당은 다르다고 하는데, 섬유질이 있어서 당분 흡수 속도는 조금 늦출 뿐이지 결국에는 다 흡수가 돼서 당분이 다 흡수가 돼서 몸속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당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분이 적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잎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비타민 미네랄 먹으려다가 과당하고 포도당을 과하게 섭취하면서 건강을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는 과일만 먹고 건강한 사람이 있던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담배를 계속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매일 콜라를 마시고도 90세 이상까지 사는 유전자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담배 콜라가 몸에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과일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과일이 이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일 섭취는 이제 결국에는 지방간을 부르게 되고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하고 다르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건강한 간이었는데, 과일 속에 과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간에서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하게 되면서 지방간이 진행이 되고요. 이 사이에는 이제 지방 간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간이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간 부전까지 진행되는 간 경병증 또는 간 경화까지 진행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진행이 된다면 이제 간암까지도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놓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나치게 과일 속의 과당을 많이 섭취하는 게, 이런 과정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은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에요. 이제 의학 그런 교과서 같은 데나 이제 식이 가이드라인, 학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지방간은 저지방을 하면은, 식단을 하면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지방간이 아니라 포도당과 과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야지 이게 지방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사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질병이고, 이 당시에는 주로 알코올성 지방간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전체 무게의 이제 5% 이상이 지방이 초과할 때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부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병이 있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40대까지는 별로 없어요. 남성들이 좀 많은 편인데, 특히 남성이 이제 피크를 찍는 시기가 이제 40대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방간 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50대에는 조금 줄고 60대에는 조금 더 주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폐경 이후에 갑자기 여성들도 지방간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 20% 수준이 아니라 거의 40% 정도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4명, 거의 절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요 위험 요인이 지나치게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하면 다 지방간이다, 꼭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비만인데 지방간이 없고 그냥 피하 지방, 피부 밑에 지방만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방간이 있는데 엄청 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랐다고 해서, 날씬하다고 해서 지방간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둘 다 가능한 이야기니까, 말랐으니까 나는 지방간하고 거리가 머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당은 거의 술이랑 유사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간에서만 주로 대사가 되고요. 중성지방으로 이제 변환이 되어가지고 지방간을 유발을 하는 것도 공통점이고,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역할도 하고, 둘 다 요산 수치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하고 약간 달콤한 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대사하고 이제 과당 대사를 보면은, 이런 알데히드 독소를 좀 다른 성분이지만 이렇게 만들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숙취라든가 아니면은 그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요. 과당 같은 경우는 이 MgO,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생기고, 이게 결국에는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사 찌꺼기 중에서 아세트산도 생기고, 이게 이제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단백질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이런 염증 사이토카인이 생긴다든가 디아실 글리세롤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거의 술하고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게 과일 속의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고요. 이제 과일을 계속 먹게 되는 것도 보면은, 술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과일도 이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근육과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뇌에서 그 렙틴 저항성도 생기거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인데, 이게 저항성이 되면은 렙틴이 분비되더라도 이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못 느끼게 되고, 또 그렐린 분비를 많이 자극을 해서, 이거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포만감은 못 느끼고 자꾸 배고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당은 혈당하고 포도당하고 다르게 혈당으로 검사 측정이 안 돼서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일의 단맛 중독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과당이 이런 설탕이나 포도당보다 단맛이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맛에, 자극적인 맛에 중독이 되기 쉬운 이유가, 다른 그 당분에 비해서 상당히 단맛이 아주 강하다는 거, 이것도 이제 주의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있는 과당을 함부로 이렇게 자주 먹는 것은 그 단맛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과일에는 과당도 있지만 포도당도 절반은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까지 같이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런 폴리올 그 경로라고 하는 대사 경로를 거치게 되면은, 이 포도당이 소르비토를 거쳐서 이제 과당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과당을 많이 먹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게 되면은, 이 포도당이 과당으로 30%까지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당도 많이 먹었는데 포도당이 또 과당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간 속에 이제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게 되고, 지방간이 또 악화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또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특히 이제 작은 혈관에 이제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이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과당은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당 섭취가 많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과당을 혈당처럼 이렇게 쉽게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과당이 좀 지나치게 많은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체성분 분석 검사를 해서 내장 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kg 이하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요. 뭐 간 초음파로도 이제 그 간 섬유화 정도라든가 간의 그 간세포, 간 조직의 그 색깔을 보면은 피하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색깔이 비슷하게 되면은 지방간으로 진행된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에서는 AST, ALT, 감마 GTP가 이제 기본적인 간 검사고요. 특히 저는 이제 요산을 특히 조심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높진 않는지, 예.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이 깨져 있진 않은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스몰 덴스 LDL, 작은 LDL 숫자가 이게 올라가게 되고, 이런 작은 LDL이 혈관을 파고들고 염증하고 반응해서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런 수치도 올라갈 수 있고요. 공복 혈당도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수치도 이제 많이 저항성이 되면은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저항성 지표인 호마 IR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염증을 보기 위해서는 HS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살펴보면은 피부 4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파이브로시스 4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네 가지 나이, AST, ALT, 혈소판 수치를 이렇게 계산식에 넣으면은 간이 얼마나 그 지방간화 되어 있고 섬유화 되어 있는지 그 예측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당을 먹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몰 덴스 LDL, 요 빨간색 영역이 작은 LDL인데, 이렇게 지방간이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은 분은 요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지 확인해 보면은 아주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4는 이제 요런 이제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겠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1.45 이하가 되면은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검사한 혈액 검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넣었더니 한 0.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리고 요 정도 1.45에서 3.25는 이제 중간 단계고, 3.25 넘어가면은 조금 위험한 단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거 들어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AST 수치가 너무 높은지,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ST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 좀 낮은 건 아닌지, 그리고 ALT가 반대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제 그런 것을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과일을 뭐 먹는다면 이제 얼마나 먹어야 할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당뇨, 비만,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이런 분들은 이제 베리류를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거를 한 100에서 200g 정도 먹으면 좋겠다. 거의 먹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대사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은 당분이 한 25g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사과 한 개 정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찾아본 기준으로는 과당을 한 15g 정도로 잡았거든요. 물론 이거를 뭐 20으로 잡을 수도 있고 30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소장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 5g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하루에 3번 나눠서 먹는다고 하면은 한 15g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뭐 요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일단 15g 정도 잡아봤고요. 15g 정도가 과일에 어느 정도 양에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본 것이고요. 배 같은 경우는, 이 신고배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27.2가 들어있으니까 15g을 맞추려면 한 반 개 정도, 배는 하루에 반 개 정도 먹으면 적당하겠다. 사과가 또 부사 사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외국 사과보다는. 그래서 여기에는 한 0.8개 정도, 한 3분의 2, 뭐 그 정도 먹을 수 있겠죠. 3분의 2보다 좀 더 먹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1.2컵 정도, 183g 정도 먹으면 괜찮겠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조각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먹으면은 이제 하루에 적당하겠다.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반 정도 먹으면은 이 정도 과당을 섭취하는 거다.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558g 한 4컵 좀 안 되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주먹 하나 정도 해당되는 과일을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적게 먹을 정도로 뭐 신경 써서 먹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환자들에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디저트로 입가심하는 정도로 포크 한 번 정도 찍어서 먹고 그리고 절대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그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있잖아요. 손주나 자녀들에게 과일을 양보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이제 어린이들이나 성장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아이나 이제 손주들에게 양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